이런 젠장, 한미동맹을 위해 보냈더니 돌아오는 건 전역 지원서랑 초음파 사진뿐이야.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가 전례 없는 스캔들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날 때마다 최정예 여군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는 임신 전역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를 부르게 만든 것은 미군 보급품이 아닌 어김없이 한국 남자였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심장이 뛰던 그녀들이 어째서 이 땅의 남자들 앞에서 그토록 쉽게 군복을 벗어 던지는 걸까요? 이 황당무계한 사태의 시발점에는 그 누구보다 강인했고 그 누구보다 한국 남자를 벌레 보듯 멸시했던 한 명의 여군, 블랙호크의 강철 날개라 불리던 케이트 오스틴 상사가 있었습니다. 철갑처럼 차가운 심장을 가졌던 그녀가 어떻게 이 거대한 스캔들의 도화선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녀의 아찔하고도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케이트 오스틴, 계급은 상사. 소속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 미 제2보병사단 제2전투항공여단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정비사가 아니었다. 지상의 먼지와 기름 냄새 대신 상공의 차가운 바람과 희박한 공기를 마시는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도어거너이자 최선임 승무원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상사 계급장은 단순히 복무 기간이 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산맥과 이라크의 모래바람 속에서 수십 번의 실전 비행을 완수하고 살아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훈장과도 같았다. 텍사스의 목장딸로 태어나 남자 형제들 틈에서 자란 그녀는 여성이라는 굴레를 찢어버리기 위해 군대를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악착같이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약간의 냉소와 강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웬만한 위관급 장교들조차 그녀 앞에서 함부로 말을 섞지 못했다. 그런 그녀에게 대한민국 파병은 실전의 긴장감이 제거된 따분하기 짝이 없는 휴가나 다름없었다. 철책선 너머의 적은 그저 상상 속의 존재일 뿐 그녀가 마주하는 현실은 기름칠 잘된 톱니바퀴처럼 단조롭게 돌아가는 기지 생활과 주말의 외출이 전부였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한국 남자들을 경멸에 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은 미군의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존립할 수 없는 온실 속 화초 같은 나라였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아이돌 그룹의 칼군무 그리고 여자보다 더 곱상하게 생긴 남자들. 그것이 그녀가 이해하는 한국의 전부였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그녀의 조롱거리였다. 훈련장에서 마주치는 한국군 장병들은 하나같이 앳되고 약해 보였다. 그녀의 동료들이 한국 여자들과 가벼운 만남을 즐기고 돌아와 늘어놓는 무용담 속에서 한국 남자들은 언제나 무능하고 질투심 많은 패배자로 그려졌다. 그 친구들 자기 여자 하나 지킬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하늘을 찌른다니까. 동료들의 낄낄거림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녀가 보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반쪽짜리 주권을 거대한 성조기 아래에 자발적으로 맡겨놓고 그 그림자 아래서 잠시의 평화를 구걸하는 나약한 존재들에 불과했다. 최근 들어 여단본부는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끝날 때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임신을 이유로 전역을 신청하는 여군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우연한 일탈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분기별로 꾸준히 늘어나자 지휘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상대가 모두 한국 남자라는 점이었다. 사랑에 빠졌다는 그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진지했고 군 생활에 대한 미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던 정예 여군들이 왜 유독 이 땅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 군복을 벗어 던지는 것일까? 여단장인 대령은 인사참모를 불러 비공식적인 대책 회의까지 열었다.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러다 정예 인력 다 잃게 생겼다고. 차라리 훈련 기간 동안 한국 남자 접근 금지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농담 섞인 푸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민과 착잡함이 배어 있었다. 케이트 상사는 이 모든 소동을 한심하다는 듯 지켜봤다. 그녀는 사랑 따위에 발목 잡혀 자신의 경력을 내팽개치는 동료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그 상대가 나약하기 짝이 없는 한국 남자라는 사실은 그녀의 비웃음을 자아냈다. 고작 그런 남자들 때문에 평생을 바친 군대를 떠난다고. 정신 나간 것들이지.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그런 나약한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티끌만큼도 없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졌고 피 대신 항공유가 흐른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 그녀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여성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준사관 계급인 주임원사가 되어 모두의 머리 위에 서는 것이었다. 사랑, 결혼, 임신 같은 단어들은 그녀의 인생 계획표에 존재하지 않는 불온한 단어들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비번을 맞아 혼자 서울 시내로 향했다. 다른 동료들처럼 이태원의 시끄러운 술집을 전전하는 대신 그녀는 고요한 한강공원을 찾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다. 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며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지만 텍사스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익숙한 그녀에게 이 정도의 흐린 날씨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힘차게 땅을 박차고 나아갔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그 견고한 확신과 오만한 자존심이 불과 몇 시간 안에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 땅의 한 남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날 서울의 하늘은 그녀의 오만한 세상을 집어삼키기 위해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다. 조깅으로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는 기분 좋은 수준이었다. 케이트 상사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자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비를 피해 황급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펼치고 종종 걸음으로 뛰는 그들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이까지 비 좀 온다고 저렇게 호들갑이라니. 그녀는 속으로 비웃으며 오히려 가슴을 활짝 펴고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았다. 하지만 불과 10여 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수직으로 꽂히기 시작했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는 비의 한강의 수위는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었다. 강변 산책로는 이미 흙탕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그녀의 군화는 발목까지 차오른 물을 첨벙거리며 헤치고 나아가야 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흘깃본 화면에는 호우경보, 하천 범람 위험,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라는 긴급 재난 문자가 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가 겪어온 실전에 비하면 이 정도의 자연재해는 그저 성가신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녀는 비를 피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잠수교 아래의 터널 같은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에는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였지만 지금은 쏟아지는 비를 피하려는 몇몇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녀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댔다. 빗소리는 교각에 부딪히며 더욱 거대한 소음이 되어 사방을 울렸다. 바로 그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상류에서 밀려온 엄청난 양의 물이 순식간에 제방을 넘어 거대한 파도처럼 공원을 덮쳤다. 으악! 물이 넘어온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케이트 상사가 있던 교각 아래 공간으로도 엄청난 기세의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셌다. 성인 남성조차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급류였다. 사람들은 허우적거리며 어떻게든 높은 곳으로 기어오르려 발버둥 쳤다. 특수부대에서 생존 훈련을 이골이 나게 받았던 케이트 상사는 침착하게 주변 지형을 살폈다. 그녀는 교각을 지탱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위로 올라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조물을 향해 헤엄쳐갔다. 하지만 거센 물살과 함께 떠내려오는 온갖 부유물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나뭇가지, 쓰레기, 심지어 공원에서 뽑혀나온 벤치까지 그녀를 위협했다. 그녀는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간신히 구조물에 다다랐다. 손을 뻗어 콘크리트 표면을 잡으려던 순간 상류에서 떠내려오던 거대한 폐타이어 뭉치가 그녀의 다리를 강타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다리에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다.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어 물 위로 떠오르려 했지만 부러진 다리의 통증과 무겁게 젖은 옷이 그녀의 몸을 물속으로 끌어당겼다. 차가운 흙탕물이 입과 코로 쏟아져 들어왔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과 함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적의 총알이 빗발치던 순간에도, 이라크에서 급조 폭발물이 터지던 순간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원초적인 공포였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강인한 정신력과 생존 기술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거센 물살에 휩쓸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엄청난 힘으로 그녀를 물 위로 끌어올렸다. 정신 차려요. 숨 쉬어요.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기침을 하며 입안에 흙탕물을 뱉어냈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그는 한 손으로 교각의 철제 난간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군복을 움켜쥔 채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강렬했다. 그는 주변에 떠다니는 굵은 밧줄을 발견하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난간에서 손을 떼고 밧줄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밧줄을 잡아 자신의 몸과 그녀의 몸에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수십 번은 해본 일처럼 모든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밧줄의 한쪽 끝을 교각 난간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둘러엎었다. 꽉 잡아요. 그의 짧은 외침과 함께 그는 오직 팔의 힘만으로 밧줄을 잡고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의 팔뚝은 단단한 근육으로 터질 듯했고 등 근육은 거대한 산처럼 꿈틀거렸다. 케이트 상사는 그의 등에 엎인 채 그저 그의 목을 부서져라 끌어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이름도 모르는 이 한국 남자의 등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가 풍기는 젖은 옷의 냄새와 거친 숨소리가 그녀를 둘러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친 숨소리가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소리로 들렸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나약한 한국 남자의 등이 지금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내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선우였다. 대한민국 해군 해난 구조전 때 SSU에서 중사로 전역한 예비역이었다. 바다의 재앙 속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의 몸에는 수많은 훈련과 실제 구조 활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전역 후에는 작은 산업 잠수 및 안전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몸과 정신은 여전히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 그는 한강 다리의 수중 구조물 안전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그는 자신의 장비 트럭 안에서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제방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물에 휩쓸리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트럭에서 자신의 예비 구조 장비인 밧줄과 구명조끼를 챙겨들고 망설임 없이 재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케이트 상사를 무트로 끌어올렸을 때 그녀는 이미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선우는 그녀의 상태를 빠르게 살폈다. 축 늘어진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옷을 찢어 부러진 다리에 임시 부목을 대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섬세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119 구조대가 도착했다. 구조대원들은 교각 위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는 선우를 보고 깜짝 놀랐다. 특히 그의 능숙한 응급처치와 매듭법은 현장에 있던 베테랑 구조대원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선생님, 혹시 관련 업종에 종사하십니까? 한 구조대원의 질문에
그는 예전에 비슷한 일을 좀 했습니다. 라며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케이트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떠올렸다. 그의 강렬했던 눈빛, 단단했던 팔뚝, 그리고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던 낮은 목소리.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폭우로 인한 부상자들이 쉴 새 없이 실려 들어왔고 의료진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다. 외국인인 그녀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까지 겹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다. 흠뻑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박선우였다. 그는 구급대원에게 그녀가 이송된 병원을 확인하고 곧바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서는 조금은 서툰 영어로 물었다. 괜찮아요? 의사가 뭐라고 해요? 그의 등장에 케이트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고통과 불안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의사를 찾아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가며 그녀의 상태를 설명하고 의사의 진단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 그의 통역 덕분에 케이트는 자신의 상태가 정강이뼈 복합골절이며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술 동의서 작성부터 부대 연락까지 모든 절차를 묵묵히 도와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알고 지낸 보호자처럼 그의 행동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마취에서 깨어난 케이트는 깁스를 한 채 낯선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옆 간이 의자에는 박선우가 불편한 자세로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비에 젖었을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곱상한 한국 남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얼굴 곳곳에 희미하게 남은 작은 흉터들은 그가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음을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잠든 그의 모습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다. 그때 그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깼어요?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그의 질문에 케이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왜 아직 여기 있어요?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겼잖아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을 구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죠.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선 선장이었고 거친 바다에서 조난당한 동료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군더더기 없이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케이트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오만한 편견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진짜 강함이란 군복을 입고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경멸했던 이 땅의 한 남자 앞에서 존경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아주 조금씩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다. 케이트 상사의 부상 소식은 부대에 발칵 뒤집혔다. 주한미군이 민간인에게 구조되었다는 사실, 그것도 정예 전투 요원이 폭우에 휩쓸려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은 부대의 위신과 관련된 문제였다. 여단 주임원사는 직접 병원을 찾아와 그녀를 문책하듯 캐물었다. 오스틴 상사,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그런 위험한 곳에 있었던 거지? 그녀는 차마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둘러댈 뿐이었다. 부대에서는 그녀를 군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수술 직후라 이동이 어렵다는 한국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당분간 한국 병원에 입원해 있기로 결정되었다. 박선우는 그 후로도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의무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하루 이틀을 넘어 일주일 내내 이어졌다. 그는 케이트가 좋아할 만한 것이라며 햄버거나 피자를 사오기도 하고 병원 생활이 답답할까봐 최신 영화가 담긴 노트북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의 배려는 세심하고 따뜻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거나 과시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의 앞에서는 그녀도 더 이상 강인한 미군 상사일 필요가 없었다. 깁스를 한 다리 때문에 혼자서는 거동조차 불편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휠체어를 밀어주고 식판을 가져다주고 심지어 머리를 감겨주겠다는 그의 제안에 처음에는 질색하며 거절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의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케이트는 자신이 왜 군인이 되었는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끔찍했던 경험과 자신의 인생 목표에 대해 털어놓았다. 선우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삶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SSU 시절의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녁 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케이트는 그가 얼마나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녀가 무심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군대에 계속 있지 않았어요? 당신이라면 최고의 군인이 되었을 텐데.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군대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죽이는 법을 더 많이 배우니까요. 저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은 케이트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그녀는 평생 군인으로서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이 누군가를 해치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선우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가 그동안 쌓아왔던 견고한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만나왔던 그 어떤 미국 남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이와 단단함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고 여자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지도 않았다. 그는 케이트 오스틴 상사가 아니라 그저 인간 케이트로 그녀를 대했다. 그의 눈빛에는 편견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투박한 손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줄 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심장이 예고 없이 거세게 뛰어내렸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평생 경멸해왔던 한국 남자에게,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밤 선우는 병실을 찾아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나무 헬리콥터 모형이 들어있었다. 당신이 다시 하늘을 날게 될 날을 기다리며 만들었어요. 그의 말에 케이트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아무도 그녀가 다시 조종관을 잡을 수 있을지 걱정해주지 않았다. 부대에서는 그녀의 부상을 골칫거리로만 여겼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꿈을 기억해주고 응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선우 씨, 나 당신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그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케이트는 성급한 고백을 후회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나도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계속 당신 생각만 났어요. 그의 대답은 그녀가 꿈꿔왔던 그 어떤 말보다 더 달콤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그것은 그녀의 강철 같던 세상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케이트가 부대로 복귀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수군거림이었다. 그녀가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특히 그녀를 구해준 남자가 평범한 시민 영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문은 더욱 자극적으로 와전되었다. 결국 그 강철 같던 오스틴 상사도 별 수 없었군.
한국 남자한테 목숨도 구하고 마음까지 줘버렸다며. 식당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훈련장에서도 그녀의 등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주먹을 날렸을 테지만 그녀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다. 그녀의 부러진 다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선우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동료 여군들의 질투 섞인 시선이었다. 그들 중 일부는 케이트처럼 한국 남자와 교제하고 있거나 결혼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케이트가 자신들과 같은 분류가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를 시기했다. 좋겠네, 오스틴 상사는. 목숨 구해준 영웅이랑 연애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데. 그들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케이트는 부대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는 오직 박선우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그와 영상통화를 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힘든 일들을 털어놓았고 그는 언제나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다. 케이트, 다른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잖아.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부대 지휘부에도 보고되었다. 여단장은 케이트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오스틴 상사, 자네에 대한 소문 들었네. 사실인가? 케이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사실입니다. 저는 박선우 씨와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최근 우리 부대에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아. 나는 자네가 중심을 잡아주길 바랐는데 실망이 크군. 그의 말은 비수처럼 케이트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부대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선우는 자신이 만나본 그 어떤 남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차가운 계급장 앞에서 그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주말이 되자 케이트는 외출 허가를 받아 선우를 만났다. 그녀는 부대에서 겪는 어려움을 애써 숨기려 했지만 선우는 그녀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동해안의 한적한 바닷가로 데려갔다.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조용한 해변에서 그는 케이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케이트,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알아.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계속 고민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랑 결혼해줘, 케이트.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줄게. 당신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평생 당신 곁에서 지켜줄게.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케이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책임감 때문에 혹은 자신을 동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건 책임감 때문이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피난처였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결심은 부대 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이트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찔했다. 그녀는 그토록 경멸했던 임신에서 전역하는 여군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된 것이다. 미혼 상태에서의 임신은 군 규율상 심각한 위반 행위였다. 그녀는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고 불명예 전역을 당할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여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때 선우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초췌해진 그녀를 말없이 끌어안아 주었다. 케이트, 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군대가 당신을 버려도 나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아.
우리 아기도 나도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전부야. 그의 말에 그녀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군대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미합 중국의 군인이 아니라 박선우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군번줄을 끊어내고 전역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군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모두 내려놓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나온 케이트에게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다. 지난 10여 년간 그녀의 몸과 정신을 지배했던 엄격한 규율과 명확한 지휘 체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울리던 기상나팔 소리 대신 이제는 언제 눈을 떠야 할지,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막막했다. 그녀는 박선우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그곳은 그녀에게 완벽한 타인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군인 케이트 오스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정체불명의 이방인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이제 누구지?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한국의 주부도 아니잖아. 정체성의 혼란은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졌다.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심해진 입덧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선우는 그런 그녀를 곁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며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일을 줄이고 최대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함께 장을 보고 서툰 솜씨로 그녀가 먹고 싶어하는 미국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케이트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그의 동정과 배려가 오히려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종종 혼자 방에 틀어박혀 아프가니스탄 시절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헬리콥터 조종석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그 사진 속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여자는 지금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케이트, 당신은 몸을 움직일 때 가장 활기차 보였어. 혹시 운동 같은 거 다시 시작해 볼 생각 없어? 임산부에게 좋은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것들 말이야. 처음에는 이 몸으로 무슨 운동이야. 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인터넷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산전 필라테스 학원을 알아봐 주었고 케이트는 반신반의하며 체험 수업에 참여했다. 오랜만에 매트 위에 선 그녀는 잊고 있던 희열을 느꼈다. 군 생활을 통해 단련된 강인한 체력과 유연성은 여전히 그녀의 몸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필라테스의 정적이고 섬세한 동작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고 자신의 몸과 교감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은 놀라운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필라테스 강사는 케이트의 남다른 운동신경과 완벽한 자세에 감탄하며 혹시 전문적으로 배워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회원님 같은 분은 정말 드물어요. 신체 조건도 완벽하고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최고의 강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강사의 칭찬에 케이트는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군인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선우와 상의했고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녀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어. 비용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지원할게. 그는 즉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협회의 등록 절차를 밟아주었다. 도전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해부학, 운동생리학, 재활의학 등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전문 용어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졌다. 특히 모든 교재와 강의가 한국어로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사전을 찾아가며 의학 용어와 씨름해야 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선우가 곁에서 그녀를 격려해 주었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학습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 저녁마다 서툰 발음으로 전문 용어를 읽는 그녀의 옆에서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고 직접 실습 모델이 되어 그녀의 동작을 교정해 주었다.
그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케이트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이란 그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꿈을 위해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케이트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 케이트 오스틴이 아닌 인간 케이트로서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첫 번째 성취이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희망의 증표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고 뱃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프가니스탄의 상공을 날던 그 시절처럼 다시금 강렬한 생기로 빛나기 시작했다.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만삭의 몸인 외국인 여성을 강사로 채용하려는 필라테스 학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출산하고 몸조리 다 끝낸 뒤에 다시 오세요. 라는 차가운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몇 번의 거절 끝에 케이트는 다시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그때 또다시 선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학원에서 안 받아주면 우리가 직접 시작하면 되잖아. 요즘은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서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가르쳐보는 건 어때? 그의 말에 케이트는 눈을 반짝였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전직 미군 상사의 전사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 그녀는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로 자신이 왜 군복을 벗고 필라테스 강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전직 블랙호크 도어 거너,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필라테스 강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녀의 독특한 이력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영상에는 선우도 함께 등장했다. 그는 케이트의 어설픈 한국어 발음을 옆에서 교정해주거나 엉뚱한 필라테스 동작으로 웃음을 유발하며 영상에 재미를 더했다. 강인한 여전사 아내와 유머러스하고 다정한 한국인 남편의 조합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갔다. 군인 체력 회복을 위한 코어 강화 필라테스, 한국 남편과 함께하는 커플 스트레칭, 임산부를 위한 통증 완화 운동 등 그녀가 올리는 콘텐츠는 기존의 필라테스 영상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특히 그녀의 군 경험을 녹여낸 체계적인 지도 방식과 포기하지 마라. 당신 안의 전사를 깨워라. 와 같은 특유의 동기부여 구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계정 구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곧이어 개인 온라인 수업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방 한쪽에 매트를 깔고 웹캠 하나만으로 자신의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다. 수강생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지도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에 깊은 신뢰를 보냈고 그녀의 수업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케이트의 성공 스토리는 캠프 험프리스에도 알려졌다. 그녀의 영상을 본 다른 주한미군 여군들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신선한 자극을 받았다. 그들은 케이트가 단순히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군대를 떠난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스러운 여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동안 한국 남성과의 관계를 숨겨야만 했던 여군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오스틴 상사도 해냈잖아. 우리라고 못할 거 없어. 부대 내에서는 케이트 따라 하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그녀처럼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밝히고 전역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여군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부대 지휘부를 또다시 고민에 빠뜨렸다. 이전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막고 억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한국 남자 접근 금지령 같은 구시대적인 발상 대신
케이트 오스틴 상사를 롤모델로 삼아 성공적인 한미 커플의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요? 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다. 케이트는 의도치 않게 한미 양국의 문화 교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듯 군대를 떠난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거대한 조직의 낡은 관행에 균열을 일으키는 진정한 선구자였다. 자신의 영상 아래 달린 수많은 응원 댓글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출산 후 케이트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육아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군 시절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출산 경험을 바탕으로 산후 회복 전문 필라테스 클래스를 새롭게 개설했다. 군인 출신으로서의 강인함과 엄마로서의 부드러움을 결합한 그녀의 독특한 프로그램은 전국의 산모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녀의 클래스는 단순한 운동 시간을 넘어 엄마들이 서로의 육아 고충을 나누고 위로받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특히 군인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케이트는 든든한 멘토이자 친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외로움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의 활동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케이트는 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처럼 편견과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거나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신중하게 작성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남성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했었는지, 그리고 한 번의 사고와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세상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진정한 사랑은 국적이나 인종, 문화를 초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많은 주한미군 여군들이 익명으로 공감의 댓글을 달았다. 당신의 글을 읽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의 관계를 부끄럽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그들은 케이트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관계를 더욱 신중하고 진지하게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선우는 그런 케이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필라테스 강사가 아니야.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당신은 한국과 미국을 잇는 최고의 문화대사야. 그의 격려에 케이트는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그녀가 근무했던 미 제2전투항공여단 본부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었다. 내용은 한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달라는 공식 초청장이었다. 강연의 제목은 편견을 넘어 마음을 잇다였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케이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남자에게 넘어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그녀가 이제는 한미 문화 교류의 성공 사례로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내쫓았던 그곳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여성 리더이자 희망의 아이콘으로 금이 환영하게 된 셈이었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집에 돌아가게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의 기나긴 전쟁은 이제 끝이 나고 있었다. 강연 당일 케이트는 선우 그리고 품에 안은 아들과 함께 캠프 험프리스의 정문을 통과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신의 집과 같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이곳에 소속된 군인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초청된 강연자, 즉 손님이었다. 강연이 열리는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한미 장병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중에는 과거 그녀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동료들의 얼굴도 보였다. 케이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치부를 숨기지 않았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과거, 한국과 한국인들을 얼마나 얕보고 무시했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선우를 만나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사랑을 통해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때로는 유머러스했고 때로는 가슴 찡한 감동을 주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다. 그녀가 아들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며 이 아이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했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인의 피와 한국인의 피를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증오와 편견이 아닌 사랑과 이해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강당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젊은 미군 병사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오스틴 씨,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평생을 바친 군인의 명예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을 말입니다. 케이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군인의 명예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 즉 책임감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제 자신과 제 사랑,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한 책임감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순간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대답에 강당 안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강연이 모두 끝나고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과거 그녀를 차갑게 대했던 동료들이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었던 동기 상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케이트 아니, 오스틴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강해지려고만 했던 당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강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되었군요. 동료의 진심 어린 사과에 케이트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선우와 아들을 향해 걸어가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부대 내에서 한국 남자 접근 금지령 같은 어리석은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부대는 한미 커플 장병들을 위한 문화 이해, 교육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랑이 거대한 조직의 낡은 벽을 허물고 새로운 소통의 문을 연 것이다. 그녀의 강연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공식 언론과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한미 동맹의 새로운 상징이자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방송 출연 요청과 인터뷰 제의가 쇄도했고 그녀의 온라인 필라테스 채널 구독자 수는 수십만 명을 넘어섰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물에서 건진 사랑, 철책을 넘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케이트는 갑작스러운 유명세가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좋은 곳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정착을 돕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선우는 아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을 잠시 접고 재단의 실무적인 운영을 도맡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아내를 지원하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아들 노아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노아는 엄마의 푸른 눈과 아빠의 검은 머리카락을 똑같이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다.
아이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두 문화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어느 주말 저녁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몇 년 전 케이트가 죽음의 문턱에서 선우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노을이 붉게 물든 강물을 바라보며 케이트는 문득 선우에게 말했다. 가끔 생각해봐. 만약 그날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선우는 잠든 노아를 고쳐 안으며 미소 지었다. 글쎄, 나는 아마 지금도 혼자 외롭게 바닷속이나 뒤지고 있었겠지. 당신은? 아마 지금쯤 아프가니스탄 어디쯤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있지 않았을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국적도 문화도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케이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국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믿을 수 없는 제안이 들려왔다. 미 국방부 여성 리더십 위원회에서 그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전 세계의 미군 기지를 순회하며 여군들의 권익 향상과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명예스럽게 군대를 떠난 전역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합 중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새로운 시대의 여성 리더가 된 것이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깊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진정성 넘치는 사랑을 살아가며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파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강물 위로 뜬 달이 그들 가족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런 귀한 걸 지훈이 혼자 먹게 할 순 없죠. 저희가 먹어드리는 것도 다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한지우는 누나가 싸운 도시락을 단 한 점도 맛보지 못했다. 오진혁은 보란듯이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조롱하듯 한지훈에게 말했다. 야, 뭘 그렇게 죽상이냐? 네 누나가 싸운 거 우리가 맛있게 먹었으면 너도 기분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다 전우애라는 거다. 뒤틀린 전우애라는 단어와 함께 뱉어진 욕설이 한서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모욕감과 분노가 그녀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교양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동생이 눈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것을 더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강원도 화천 민간인 통제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한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의 겨울은 지독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철책을 휘감을 때마다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났고 내무반 창문에 성해가 아니라 얼음이 조각처럼 피어났다. 그 혹독한 공간 속에서 한지훈 이병은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카이스트 재학 중에 입대했다는 사실은 자대 배치 첫날 이후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그의 과묵함, 불필요한 질문이나 변명을 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깊어지는 눈빛은 동물적인 서열 감각으로만 움직이는 무리에게는 오만함이자 무시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정점에는 오진혁 병장이 있었다. 오진혁은 이 부대의 무법자이자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정국 의원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 비밀은 대대장 박종섭 중령조차 그의 심기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었다. 오진혁과 그를 추종하는 몇몇 말년 병장들에게 한지우는 완벽한 장난감이었다. 때려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모욕을 주어도 표정 변화가 없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묵묵히 따랐다. 그들의 괴롭힘은 유치했지만 잔인했다. 한겨울 새벽에 속옷만 입힌 채 연병장 구석에 세워두고 찬물을 끼얹는가 하면 식사 시간에 일부러 반찬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차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모든 괴롭힘의 순간 한지우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오진혁의 가학성을 더욱 부채질했다.
저항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열등감이 뒤섞여 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한지우는 그저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서버처럼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이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척 눈을 감아버린 간부들의 이름과 직책까지. 그의 뇌는 차가운 분노를 연료 삼아 돌아가는 데이터베이스였다. 그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복수라는 감정적인 단어는 그의 계획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었다. 썩어 문드러진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가장 날카로운 메스가 필요했고, 그는 기꺼이 그 메스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점호 시간, 오진혁은 관물대에 기대앉아 껄렁한 목소리로 한지훈을 불렀다. 야, 한지훈. 너 내일 누나 면회 온다며? 한지훈이 조용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오진혁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패거리들을 둘러보았다. 이야, 우리 지훈이 누나는 얼마나 예쁠까? 카이스트 다니는 동생 둔 누나니까 엄청 똑똑하고 예쁘겠지? 안 그러냐? 주변에서 저질스러운 낄낄거림이 터져나왔다. 오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훈의 어깨를 툭툭 치며 속삭였다. 누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싸우시라고 해라. 어디 너 같은 패급 새끼 혼자 처먹을 생각 말고. 알았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인사드릴 거니까 놀라지 말라고 전해드려. 원래 후임 가족한테는 선임들이 먼저 인사드리는 게 예의거든.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내일 벌어질 끔찍한 연극의 예고편이자 한 인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철저하게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한지우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한 오진혁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섰다. 그 누구도 심지어 오진혁 자신도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방아쇠를 직접 당겼다는 사실을. 한지훈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미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데이터는 입력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오진혁 병장은 불안했다. 그의 모든 행동, 과시적인 폭력과 거들먹거림은 사실 깊은 불안과 열등감의 발로였다. 그는 아버지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군대에 와서까지 아버지의 후광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고 그 비참함을 감추기 위해 그는 더욱 악랄하게 약자를 짓밟았다. 특히 한지우는 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존재였다. 자신처럼 배경에 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빛나는 부류의 인간. 그런 인간에 대한 증오가 그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었다. 그날 밤 오진혁은 몰래 생활관을 빠져나와 행정반 공중전화로 아버지 오정국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권위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아버지, 접니다. 진혁입니다. 알아. 용건만 간단히 해라. 바쁘다. 아니, 그냥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진혁은 비굴하게 목소리를 깔았다. 군대 밖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끊는다.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전화하지 마. 사고나 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나와. 아버지,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오진혁은 어렵게 입을 뗐다. 이번에 유격 훈련 있는데 그거 좀 뺄 수 없을까요? 허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한심한 놈.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겠냐? 대대장한테 얘기해놨으니까 알아서 구슬리든 협박을 하든 내가 처리해. 귀찮게 하지 마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오진혁은 차갑게 식은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서 있었다. 아버지에게 그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귀찮고 한심한 짐일 뿐이었다. 비참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더러운 기분을 풀 대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내일 완벽한 대상이 제 발로 찾아올 터였다. 한지훈과 그의 누나. 그는 내일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음산하게 웃었다.
한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눈앞에서 그 누나라는 여자를 철저히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한편 대대장 박종섭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오진혁이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불안했다. 오정국 의원의 압력으로 오진혁이 저지르는 온갖 비위들을 눈감아주고 있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관리하는 것은 피말리는 일이었다. 그는 한지훈 이병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 카이스트 출신의 수재가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는지 의아했지만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오진혁만 무사히 전역시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는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는 오진혁과 한지훈 사이에 흐르는 위험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그의 침묵과 방관이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은 것인지도 몰랐다. 군인의 명예와 양심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진급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내일 한지훈 이병의 면회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는 그저 별일 없어야 할 텐데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 대한민국 군 수뇌부들이 모여 사는 그곳의 아침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한서연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제2군단장 윤태성 중장의 아내였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사랑하는 동생의 첫 면회를 가는 평범한 누나이고 싶었다. 최고급 유기농 한우, 완도에서 직송한 활전복,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신선한 채소들이 그녀의 손에서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변해갔다. 동생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 정성껏 부친 삼색전, 갓 무친 잡채와 싱싱한 과일까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설렘과 애정이 가득했다. 남편 윤태성 군단장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수만 명의 장병을 호령하는 강철 같은 지휘관이었지만 아내와 처남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남편이자 형이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부대에서 다 챙겨줄 거요. 그의 말에 한서연은 돌아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부대에서 주는 밥이랑 누나가 해주는 밥이 같아요? 우리 지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라도 먹고 힘내야죠. 목소리 끝에 동생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났다. 윤태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남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병사로 복무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처남의 독립심과 의지를 존중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처남을 얼마나 고된 길로 밀어넣을지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처남이 입대한 후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단 한 번도 처남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이 처남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이면에는 늘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 한서연은 몇 개의 찬압으로도 모자라 커다란 보온 도시락까지 가득 채우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가장 아끼는 옷을 골라 입고 혹시나 동생의 기를 죽일까 싶어 수수한 화장을 했다. 운전병이 대기시킨 군단장 전용 세단을 마다하고 그녀는 자신의 작은 승용차를 직접 몰아 화천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부대의 주소는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었지만 동생을 만난다는 설렘이 그 낯설음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동생과의 재회로 가득했다. 얼마나 탔을까? 얼마나 말랐을까? 힘든 내색은 안 하겠지만 그늘진 얼굴은 숨기지 못하겠지. 그녀는 동생을 만나면 꼭 안아주고 등을 토닥이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리라 다짐했다. 그녀의 순수한 사랑과 정성이 잠시 후 어떤 참혹한 방식으로 짓밟히게 될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차가 칠성부대 위병소를 통과할 때 그녀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북진이라는 구호가 유독 비장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칠성부대 면회실은 주말의 소란스러움과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가족과 연인들이 짧은 만남의 시간을 아끼려는 듯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지우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서며 두리번거렸다. 창가에 단아하게 앉아있는 누나, 한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몇 달 만에 보는 누나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조금 수척해져 있었다. 한지훈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누나. 나지막한 부름에 한서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까맣게 타고 홀쭉해진 동생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을 잊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을 와락 안았다. 동생의 군복에서는 낯선 땀 냄새와 화약 냄새가 옅게 배어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된 현실의 냄새였다. 지훈아, 고생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지훈은 누나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짧게 대답했다. 그의 무덤덤한 반응이 오히려 한서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동생을 자리에 앉히고 마법사처럼 정성껏 싸운 음식들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잡채, 형형색색의 전과 나물들. 테이블은 순식간에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으로 변했다. 어서 먹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것들로만 싸왔어. 한지훈은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그가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기도 전이었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예고된 불청객들이 들이닥쳤다. 오진혁 병장을 필두로 한 3명의 선임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서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한지훈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오, 지훈이 누님 안녕하십니까? 지훈이 선임되는 오진혁 병장입니다. 오진혁은 입만 웃으며 꾸벅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했다. 그의 눈은 이미 테이블 위 음식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다. 한서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동생의 선임이라 하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선임들이시구나. 반가워요. 앉으세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진혁과 패거리들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허겁지겁 음식에 손을 뻗기 시작했다. 젓가락질은 사치였다. 그들은 손으로 갈비찜을 집어뜯고 잡채를 한 움큼씩 입에 쑤셔 넣었다. 오직 동생을 위해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순식간에 짐승의 먹이처럼 사라지는 광경을 한서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야, 누님. 음식 솜씨가 장난 아니십니다. 거의 모 대장금 수준이십니다. 오진혁은 입가에 기름을 잔뜩 묻힌 채 너스레를 떨었다. 그의 옆에 있던 다른 상병이 거들었다. 이런 귀한 걸 한지훈 같은 패급 새끼 혼자 먹게 할 순 없죠. 저희가 대신 먹어드리는 것도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패급이라는 단어가 한서연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한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한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동생이 그동안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 이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었다. 음식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다. 그들은 트림을 거하게 내뿜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몸을 기댔다. 한지훈은 누나가 싸운 도시락을 단 한 점도 맛보지 못했다. 오진혁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조롱하듯 한지훈에게 말했다. 야, 한지훈. 뭘 그렇게 죽상이냐? 선임들이 내 도시락 먹어준 게 뭐 그리 억울하냐? 내 누나가 싸운 거 우리가 맛있게 먹었으면 너도 기분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전우애라는 거다, 이 새끼야. 모욕감과 분노가 한서연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교양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동생이 눈앞에서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만들 하시죠. 아무리 선임이라지만 이건 너무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그녀의 말에 오진혁은 코웃음을 쳤다. 무례? 아줌마 군대 안 와보셨죠? 여기가 무슨 신사들 놀이터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동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이렇게 어리바리하고 사회성 없는 놈은 군대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아줌마라는 호칭과 동생에 대한 모욕. 그것이 한서연의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힘을 실어 오진혁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짝. 면회실 전체를 울리는 날카로운 파열음. 오진혁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다. 그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붉게 피어올랐다. 순간 면회실의 모든 소음이 멎고 정적이 흘렀다. 오진혁은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내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얼굴을 구기며 한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미친 여자가 지금 누굴 쳐? 군인 폭행이야 이거. 욕설과 고함이 면회실을 뒤흔들었다. 패거리들이 오진혁을 말리는 척하며 상황을 더욱 험악하게 몰아갔다. 오진혁은 한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내 동생, 내가 이 부대에서 제대로 한번 밟아줄게. 오늘부터 잠은 다 잤다고 전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협박적인 발언이 그녀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공포와 분노로 몸이 떨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면회실 관리 간부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갓 임관한 듯 앳되어 보이는 이진우 소위였다. 무슨 소란입니까? 이진우 소위는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당황하다가 분노에 찬 오진혁 병장과 창백하게 굳은 한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던 그의 눈이 한서연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람처럼 허리를 꺾어 숙이며 외쳤다. 사모님 아니십니까? 소위의 외침에 면회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오진혁의 고함도 패거리들의 거들먹거림도 순간 멈췄다. 사모님이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특히 일개 소위가 저토록 경악하며 예를 갖추는 대상이라면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소위는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한서연에게 다시 한번 경례를 붙였다. 충성. 부대까지는 어인 일이십니까? 오진혁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멍한 표정으로 소위와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이 소위 뭐 하는 거야? 이 아줌마가 누군데 사모님이야? 소위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오진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오 병장,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이분은. 소위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폭탄을 터뜨렸다. 우리 군단장님 사모님이시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진혁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군단장 사모님 그리고 방금 자신이 뺨을 맞고 모욕을 퍼부었던 아줌마가 하나의 인물로 합쳐지는 순간 그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정적.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면회실을 지배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오진혁의 고함과 욕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듯했다. 오진혁의 낯빛은 백지를 넘어 시체처럼 푸르죽죽하게 변해갔다. 그의 뇌는 군단장 사모님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능 정지 상태에 빠진 듯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빙산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주저앉을 듯한 오진혁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굳어버린 동생 한지훈에게만 향해 있었다. 한지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꽉 쥔 주먹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계획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더 이상 그의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썩어 빠진 고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극약 처방이 필요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모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한서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면회실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의 손길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떨림도 없었다.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르자 짧은 연결음 끝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요? 지훈이는 만났소? 남편 윤태성 군단장의 목소리였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평온하고 다정한 목소리.
한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변해 있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에 있나요? 평소와 다른 아내의 목소리에 윤태성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군단장실에 있어. 무슨 일인데? 우리 지훈이가 여기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한서연은 조금의 과장도 감정도 섞지 않고 방금 벌어진 일들을 기계처럼 정확하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선임들이 동생의 도시락을 먹어치운 것, 동생을 폐급이라 조롱한 것, 그리고 자신에게 아줌마라 부르며 욕설을 하고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까지.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 선임 병사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까지.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윤태성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가장 깊고 무서운 고요함이었다. 이수연의 말이 끝나자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윤태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야전 지휘관의 강철처럼 차갑고 비정한 목소리였다. 그 부대 이름이 뭐지?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입니다. 이진우 소위가 옆에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속삭였다. 대대장 이름은 박종섭 중령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새끼 이름이 뭐라고 했지? 오진혁 병장입니다. 오진혁. 윤태성은 그 이름을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나지막이 의졸였다. 전화기 너머로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 당신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훈이 곁에만 있어. 내가 지금 그리로 가지. 전화가 끊겼다. 그 순간부터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윤태성 군단장의 전화가 끊긴 순간 거대한 군 조직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단 사령부에 고요하던 주말 오후는 순식간에 전쟁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비상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음에도 공기 중에 퍼지는 살벌한 기운만으로도 모든 장병들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군단 헌병대 특수임무대였다. 평시 대테러 임무를 위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던 그들은 5분도 채 되지 않아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헬멧, 완전 무장을 갖춘 채 헬기장으로 집결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 하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강철 같은 의지만이 번뜩였다. 곧이어 육중한 프로펠러 소음과 함께 군단 직할 수송 헬기 2대가 지축을 울리며 이륙했다. 목표는 화천 칠성부대였다. 동시에 군단 사령부의 통신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칠성부대가 속한 연대와 사단의 지휘 통신망이 강제로 군단 사령부로 이관되었다.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던 사단장과 연대장은 자신의 예하부대와 통신이 두절되고 모든 지휘권이 상급부대인 군단으로 넘어갔다는 보고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쟁이나 쿠데타가 아니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군단 사령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군단장님의 직접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차가운 답변뿐이었다. 칠성부대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부대 상공에 나타난 2대의 군용 헬기가 육중한 동체로 하늘을 가리며 연병장 한가운데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얼굴을 검게 칠하고 최신 소총으로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적진에 침투한 특수부대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한 팀은 위병소로 달려가 기존의 경계 근무자들을 무장 해제시킨 뒤 부대 정문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다른 한 팀은 대대 본부와 모든 내무반, 주요 시설들을 에워쌌다. 움직이지 마라. 지금부터 이 부대는 군단 통제하에 들어간다. 모든 인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헌병의 고함은 대대 전체의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면회실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다. 헬리콥터의 굉음이 가까워지고 잠시 후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인물은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는 전투모,
잘 다려진 군복 위로 수많은 훈장이 그의 경력을 증명하는 중년의 사내 윤태성 군단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2명의 대령 감찰참모와 법무참모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윤태성의 등장은 면회실의 공기를 압축시켜 폭발 직전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의 눈은 그 어떤 분노의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너무나도 차갑고 고요해서 오히려 그를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영혼까지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는 먼저 아내와 처남에게 다가갔다. 괜찮소? 한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성은 처남 한지훈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한겨울의 서리보다도 차가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오진혁에게로 향했다. 내 놈이냐? 단 한마디. 하지만 그 말에는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가를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오진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그의 얼굴을 적셨다. 내 놈이 감히 내 처남을 건드리고 내 아내를 모욕했느냐? 윤태성은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는 천천히 오진혁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오진혁의 심장은 터져버릴 듯이 요동쳤다. 군화가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내 아비가 누구냐? 그의 질문에 오진혁은 거의 실신 직전의 상태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오정국 의원입니다. 오정국. 윤태성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국회에서 사사건건 군을 물고 늘어지던 그 오만하고 부패한 정치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짧게 코웃음을 쳤다. 잘 됐군. 벌레는 뿌리째 뽑아야지. 그 말을 끝으로 윤태성은 오진혁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법무참모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당장 군 교도소로 직행시켜. 혐의는 상관 모욕, 협박, 군무 이탈 기도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다 적용해. 정식 재판 절차 필요 없다. 군단장 직권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한다. 영창? 그런 안락한 곳으로 보낼 생각 마. 가장 어둡고 축축한 독방에 쳐넣어. 오늘부터 저놈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없다. 법무참모가 경례를 붙이고 헌병들에게 손짓하자 육중한 체구의 헌병 2명이 다가와 오진혁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오진혁은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다. 잘못했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처절한 외침은 그러나 강철로 된 성벽에 부딪히는 계란처럼 허무하게 부서졌다. 헌병들은 짐짝을 끌고 가듯 그를 면회실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의 2 패거리 역시 같은 신세가 되어 끌려나갔다. 이제 이 부대 안에서 벌어질 일은 오직 군단장 윤태성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었다. 외부의 그 어떤 압력도 그 어떤 힘도 이곳에 닿을 수 없었다. 이곳은 완벽하게 격리된 심판만을 위한 작은 왕국이 되었다. 모든 쓰레기들을 치운 뒤 면회실에는 다시 윤태성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진우 소위만이 남았다. 윤태성은 그제야 가면을 벗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내와 처남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군단장의 위험 대신 상처 입은 가족을 바라보는 가장의 고통과 슬픔이 어렸다. 그는 처남 한지훈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의 군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던 한지훈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어졌다. 왜 말을 안 했어? 이렇게 힘들었으면서 왜 이 매형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윤태성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처남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떨림이었다. 매형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한지훈의 대답에 윤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이 정작 가장 사랑하는 가족 하나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한서연은 조용히 남편과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윤태성은 처남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오늘부로 너는 이 부대를 떠난다.
당장 군단 본부로 복귀시킨다. 내 곁에 두고 다시는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은 동생을 지키려는 형의 처남을 아끼는 매형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한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붉어진 눈에는 눈물 대신 매형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강하고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다. 매형 안 됩니다. 한지훈의 단호한 거절에 윤태성은 물론 한서연마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는 이 부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단단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지옥 같은 곳에 더 있겠다는 말이냐? 네, 매형.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의 눈이 깊고 차갑게 빛났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분노에 휩싸여 있던 윤태성은 그제야 처남의 눈빛 속에 숨겨진 거대한 계획의 편린을 발견하고는 숨을 삼켰다. 처남의 침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윤태성은 처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군단장으로서 수많은 전장을 지휘하며 다져진 그의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처남의 눈빛은 단순한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다음 수를 계산하는 지략가의 눈빛이었다. 한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옆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이진우 소위를 흘끗 보았다. 그리고는 매형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매형, 잠시 저희 가족끼리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윤태성은 처남의 의도를 알아채고 이진우 소위에게 턱짓을 했다. 이 소위는 잠시 밖에 나가 있도록.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은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군사기밀보안법보다 더 엄중한 내 개인적인 명령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군단장님. 이진우 소위가 황급히 경례를 붙이고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마침내 세 가족만이 남게 되자 한지우는 감춰왔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윤태성과 한서연이 상상했던 단순한 괴롭힘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매형, 오진혁은 이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그저 가장 시끄럽게 짖는 개에 불과해요. 한지우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겪고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다. 오진혁이 그의 아버지인 오정국 의원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처럼 군림하며 온갖 부조리를 저지른 것, 그리고 대대장 박종섭 중령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을 넘어 오히려 오진혁을 비호하며 그 대가로 오 의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정황까지. 이 부대는 썩었습니다. 뿌리부터요. 오진혁 같은 금수저들은 이곳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을 하인처럼 부리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처럼 아무런 배경이 없는 일반 병사들은 그들의 놀이개나 스트레스 해소용 샌드백으로 전락하고요. 그의 설명은 냉정하고 논리정연했다. 마치 잘 정리된 정보 보고서를 브리핑하는 것 같았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부조리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묵인한 간부들은 누구인지, 심지어 오진혁과 박종섭 중령 사이의 부정한 커넥션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들도 확보했습니다. 윤태성과 한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동생이 그저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동생은 홀로 거대한 적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누나의 면회는 죄송하지만 제가 계획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누나 한서연에게 사죄했다. 오진혁이 제 면회 음식을 노릴 것이라는 것도 제 앞에서 누나를 모욕할 것이라는 것도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만행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분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이용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서연은 동생의 고백에 잠시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동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괜찮다, 지훈아. 내가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누나는 괜찮아.
윤태성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분노에 눈이 멀어 단순한 복수를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처남은 자신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깊게 보고 있었다. 그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군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군단장의 목소리가 아닌 처남의 계획을 듣는 참모의 자세로 윤태성이 물었다. 우선 오진혁과 박종섭 중령에 대한 처벌을 잠시 보류해 주십시오. 윤태성은 의외의 요구에 되물었다. 뭐라고? 그들을 지금 당장 군법에 따라 처리해버리면 몸통인 오정국 의원은 꼬리 자르기에 성공할 겁니다. 부덕한 아들과 부하 때문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단순한 군대 내 가혹 행위 사건으로 축소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지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오진혁이 아니라 오정국 의원, 그리고 그와 결탁해 군을 사유화하려는 부패한 세력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제가 미끼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대에 남겠습니다. 매형이 이 부대를 뒤집어 엎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은 잠시 몸을 사리겠지만 결국 다시 움직일 겁니다. 오정국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번 사건을 덮기 위해 박종섭 중령에게 혹은 그의 후임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검은 거래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노려야 합니다. 처남의 설계도는 치밀하고 대담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위험한 곳에 다시 던져 넣어 거대한 적을 유인해 내겠다는 계획. 매형으로서 윤태성은 도저히 허락할 수 없었지만 군인으로서 그는 처남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위험하다. 매형, 지금까지는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형이 계십니다. 밖에서는 매형이, 안에서는 제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매형은 군단 전체를 동원한 특별감찰을 명분으로 이 부대를 계속 감시하고 압박하며 그들의 숨통을 조여주십시오. 저는 안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윤태성은 한참 동안 처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약한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처남이 어느새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좋다. 내 뜻대로 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의 안전을 확보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겠다. 그들의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윤태성은 오정국 의원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오 의원은 처음에는 고압적이었지만 윤태성이 자신의 아내와 처남이 당한 일을 낮은 목소리로 응조리자 금세 태도를 바꿨다. 윤 장군, 내 아들놈이 큰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공론화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윤 장군님 체면도 있지 않습니까? 처남 문제 하나 때문에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 소문이 돌면 윤 장군님 입장도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은근한 협박이었다. 윤태성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처남의 계획을 위해 분노를 억눌렀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싶으신 게 뭡니까? 허허, 말이 잘 통하는군요. 일단 우리 아들놈은 제가 책임지고 따끔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박중령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 주시지요. 군의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윤 장군님께서도 이번 일은 조용히 덮어주시면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윤 장군님 힘을 팍팍 실어드리겠습니다. 내년 장군 진급 심사 때도 더러운 거래였다. 윤태성은 역겨움을 참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의원님의 뜻이 정그러시다면 저도 군의 대선배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전화가 끊긴 후 윤태성은 곧바로 이진우 소위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1단계 완료. 덧 설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오진혁은 단 하루 만에 자대로 복귀했다.
물론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병장 계급장은 사라지고 이등병 계급장이 붙어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초주검 상태였다. 직위 해제되어 군단 영창에 수감되었던 박종섭 중령 역시 며칠 뒤 엄중 경고 조치와 함께 대대장직에 복귀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기묘하게 흘러갔다. 한지훈의 매형이 군단장이라는 사실은 암묵적인 상식이 되었지만 그 엄청난 배경에 비해 결과는 너무나도 시시했다. 장병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군단장도 국회의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역시 똥별은 끝발 좋은 국회의원 아들 하나 못 건드리는구나.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윤태성 군단장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한지훈을 향한 동정의 시선은 이내 조롱과 경멸로 바뀌었다. 매형이 군단장이면 뭐하나.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데. 괜히 밉보여서 앞날만 캄캄해졌네. 이 모든 것은 윤태성과 한지훈이 설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적을 속이기 위해 아군의 눈부터 가리는 처절하고도 위험한 기만 작전이었다. 오정국 의원은 윤태성 군단장이 자신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안심하고 아들을 괴롭힌 한지훈에게 보복을 가하고 이번 일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 움직일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거대한 그물망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것과 같았다. 오정국 의원의 첫 번째 움직임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박종섭 중령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박 중령, 이번 일 처리하느라 고생했소. 내가 빚을 한 번 졌네.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의원님과 선우 학생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박종섭은 납작 엎드렸다. 그는 이번 일로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 의원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하자 그에게 더욱더 깊은 충성을 맹세하게 되었다. 됐고 본론만 말하지. 그 한지훈이라는 놈 군단장 처남이라시고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겠구만. 놔두면 안 돼. 앞으로 내 아들 선우군 생활 편하게 하려면 그리고 박중령의 앞길도 생각한다면 그놈을 제대로 밟아놔야 해.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하지만 군단장님께서 윤태성? 허 양반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번 일로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을걸. 자네는 내 말만 들으면 돼. 내가 뒤를 다 봐줄 테니 알아서 사고가 나게 처리해. 훈련 중에 발을 헛디디든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으로 만들어서 다른 부대로 보내버리든 방법은 자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박종섭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절호의 찬스였다. 군단장의 처남을 성공적으로 처리한다면 오 의원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될 것이고 그의 군 생활은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부대에서 한지훈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박종섭 중령은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지훈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선임들을 교묘하게 부추겼다. 이등병으로 강등된 오진혁은 대놓고 나서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한지훈에게는 가장 힘들고 굳은 작업만 주어졌다. 식기세척, 화장실 청소, 제초 작업 등 하루 종일 쉴 틈 없는 육체 노동이 이어졌다. 간부들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그를 질책했고 선임들은 은근한 따돌림으로 그를 고립시켰다. 그들은 한지훈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혹은 사고를 치고 다른 부대로 쫓겨나기를 바랐다. 이 모든 상황은 이진우 소위를 통해 실시간으로 윤태성 군단장에게 보고되었다. 윤태성은 보고를 받을 때마다 책상을 내리치고 싶을 정도의 분노를 느꼈지만 처남과의 약속을 위해 그리고 더 큰 그림을 위해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의 분노는 다른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그는 군 내부의 감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했다. 그는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국세청 고위 간부와 검찰 특수부의 옛 동료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취했다. 군단장의 개인적인 부탁이라는 말의 무게를 아는 그들은 윤태성이 건넨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정국 의원에 대한 비밀 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그의 차명 계좌와 탈세 혐의를, 검찰은 그의 뇌물수수 혐의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군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국가의 사정기관들이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한서연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동료 장군들의 아내들과의 모임에 나갔다. 그곳은 대한민국군 수뇌부의 여론이 형성되는 중요한 사교장이었다. 그녀는 눈물로 동생의 이야기를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교묘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소문을 퍼뜨렸다. 요즘 군대가 참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들 가진 엄마는 늘 마음이 불안하네요. 특히 윗사람 눈치 보느라 힘없는 병사들의 고통은 외면하는 지휘관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오정국 의원님 아들이 있는 부대는 오죽할까요? 그분 성정이 워낙 대단하시잖아요. 그녀의 말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군 수뇌부 아내들의 입을 통해 오정국 의원과 부대 내 부조리라는 키워드가 결합되어 고급 정보처럼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오정국 의원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고 훗날 사건이 터졌을 때 여론을 아군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다. 박종섭 중령은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오정국 의원의 압박은 날마다 거세졌지만 한지훈은 생각보다 강인했다. 온갖 육체적, 정신적 압박에도 그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박종섭은 결국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대 내에서 평판이 좋지 않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한 병사를 눈여겨보았다. 장기철 상병. 그는 이전에도 후임 폭행 문제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박종섭이 교묘하게 덮어주며 빠져나간 전력이 있는 자였다. 박종섭은 장기철을 자신의 사무실로 비밀리에 불렀다. 장상병, 자네 요즘 군 생활이 좀 힘든 모양이야. 얼굴이 말이 아니군. 박종섭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 혹시 휴가나 외박에 목마르지 않나? 아니면 남은 군 생활 아주 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장기철의 눈이 반짝였다. 한지훈 이병 알지? 그 녀석 때문에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말이 아니야. 저런 놈은 군기를 바짝 잡아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군. 그것은 명백한 사주였다. 한지훈을 손 좀 봐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암시였다. 대대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제가 한번 군기를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너무 티나게 하지는 마. 사소한 다툼 정도로 보이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지. 이들의 밀담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기록되고 있었다. 한지훈은 박종섭이 자신을 처리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할 것이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이진우 소위의 도움을 받아 대대장실 근처 환풍구에 몰래 설치해둔 초소형 녹음기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모두 확보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녹취 파일은 즉시 암호화되어 이진우 소위를 통해 윤태성 군단장에게 전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적들이 스스로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다시 한번 미끼가 된 한지훈에게 주어졌다. 며칠 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던 중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인적이 드문 후방 초소에서 장기철 상병은 한지훈과 단둘이 근무를 서게 되자 본색을 드러냈다. 야 한지훈, 너 요즘 많이 컸다? 군단장 매형 있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장기철은 시비를 걸며 한지훈의 멱살을 잡았다. 한지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뭐야 이 새끼. 반항도 안 해? 재미없게. 장기철은 한지훈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윽하는 신음과 함께 한지훈의 몸이 구부러졌다. 장기철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는 박종섭 중령의 지시대로 사소한 다툼처럼 보이게 하려 했지만 일단 터져나온 폭력성은 좀처럼 제어되지 않았다. 한지훈은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품 안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장기철의 욕설과 폭행 소리, 그리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대대장님이 내 놈 정신 차리게 만들라고 하셨어.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이 새끼야. 이것은 박종섭의 사주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때 계획된 것처럼 순찰을 돌던 이진우 소위가 초소에 나타났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소위의 고함에 장기철은 화들짝 놀라 폭행을 멈췄다. 그는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었다. 아, 이 소위님. 한지훈 이병이 근무 중에 졸기에 제가 정신 좀 차리라고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소위는 쓰러져 있는 한지훈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작전의 일부임을 상기하며 냉정을 유지했다. 그는 즉시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는 척하며 윤태성 군단장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단 한 문장이었다. 사냥감이 덫에 걸렸습니다. 사령부 군단장실.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집무실에서 윤태성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마침내 칼을 뽑아든 장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났다. 이제 길고 긴 기다림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하나의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국회의원 아들의 황제 복무 그를 비호한 지휘관. 비리로 얼룩진 육군 7사단 칠성부대의 진실. 기사는 그야말로 폭탄이었다. 오진혁의 만행, 박종섭의 비호,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오정국 의원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기사에는 익명의 제보자들이 제공했다는 생생한 증언들과 함께 박종섭의 폭행 사주 녹취록 일부가 음성 변조되어 공개되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발칵 뒤집혔다. 한정우 의원은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을 개혁하려는 나에 대한 음해이자 야당의 비열한 정치 공세라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오히려 군단장 처남의 위세에 눌려 지냈다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바로 다음 날 한서연이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녀는 화려한 장군 부인의 모습이 아닌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어머니 같은 누나의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오늘 제2군단장의 아내가 아닌 대한민국 군인 한지훈 이병의 누나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면회날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동생을 위해 밤새 준비한 도시락을 눈앞에서 빼앗기고 동생이 폐급이라 조롱당했으며 자신은 미친 여자라는 욕설을 들어야 했던 그날의 치욕을. 그녀의 고백은 그 어떤 폭로 기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오정국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황제처럼 군림하는 동안 제 동생처럼 이름 없는 병사들이 흘려야 했던 피와 눈물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군 개혁이 당신의 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한 특권 계층의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녀의 연설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오정국 의원이 쌓아올린 모든 거짓말과 변명은 한 누나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태성이 건넨 자료와 여론의 압박에 힘입어 검찰은 오정국 의원을 직권 남용, 뇌물수수,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더 이상 그를 비호할 명분을 찾지 못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한때 국회를 호령하던 거물 정치인은 차가운 쇠고랑을 찬 채 초라하게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그의 수십 개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혐의를 밝혀냈고 그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사회적 존재감마저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 아들 오진혁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군 검찰로 이송된 그는 아버지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한지훈에 대한 가혹 행위는 물론 다른 후임들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폭행과 갈취를 줄줄 불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박종섭 중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박종섭은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처벌, 즉 파면을 당하고 군복을 벗게 되었다. 군인 연금은 물론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내쫓긴 그는 군형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한지훈은 의무실에서 퇴원하여 부대로 복귀했다. 이제 그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모두가 그를 영웅처럼 대하며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없었다.
그날 저녁 한지우는 대대 전 장병이 모인 저녁 점호 시간에 자발적으로 연단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자신의 입을 처음으로 열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제 매형이 군단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매형이 군단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질문이 강당에 울려 퍼졌다. 제가 여러분과 달랐던 것은 단 하나, 군단장 처남이라는 배경뿐이었습니다. 저는 오진혁이 원망스럽습니다. 박종섭 중령도 오정국 의원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들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침묵입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맡고 있을 때, 창고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대부분은 못 본 척했고 어떤 분들은 뒤에서 혀를 차며 동정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진혁에게는 그래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었고 저에게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절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선량한 사람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침묵이 모여 결국 오진혁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공범이 된 것입니다.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못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한지훈이 던진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환호성이 아닌 깊은 성찰과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거룩한 침묵이었다. 한지훈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개인적인 복수의 카타르시스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각성을 통한 진정한 변화.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에게 그리고 칠성부대에게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